네, 오늘의 주인공 2세대로 지난 벨로스터인데요. 네. 오늘 또 속사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죠.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모델 기아 자동차 K3였었죠. 예. 그때는 간접 분사 방식을 쓰는 엔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MPI 네. 방식. 근데 지금 얘는 조금 엔진이 달라요. 그래서 직분사 방식을 쓰고 있고 네. 또 터보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떤 점이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차이가 확 나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그 연료 압을 고압으로 올려주는 이런 고압 펌프가 장착이 돼 있고, 아, 그- 이게 그 비싸다는 네, 고압 펌프예요. 그리고 이 흡기 매니폴드에 보통 이전 K3는 흡기 매니폴드 상단에 인젝터가 장착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면 보이는 위치에 네. 인젝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아. 네, 보통 그 연소실에 가깝게 예. 일반적으로 이 하단에 설치를 합니다. 지금 얘가 흡기 매니폴드 그리고 네. 얘 밑에 보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밑에 그럼 직분사 방식이니까 그 실린더에 더 가깝게 위치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죠. 네네. 또 터보차죠. 네. 그냥 딱 보시면은 여기가 뭔가 이상한 게 달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터보차저예요. 아,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게 터빈이네요. 네, 맞습니다. 터빈이 그 하는 역할에 비해서 크기는 상당히 작네요, 원래. 원래 그렇죠. 엔진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추세가 이런 웨스트게이트 밸브가 달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얘가 배기량이 1.4리터예요. 네. 그리고 1세대 벨로스터에 들어갔던 엔진도 1.4리터짜리가 있었는데 아니 1.6L가 아니었나요? 맞아요. 저 잘못 말했습니다. 할게요. 그 1세대 벨로스터에 들어갔던 엔진이 1.6리터짜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걔는 자연흡기 방식이었고 네. 그때 140마력이었는데 네. 얘는 배기량이 1.4로 줄었음에도 네. 마력이 똑같아요. 똑같이 140마력이고 그때 당시에는 토크가 17kgm였는데 얘는 24kg이 넘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배기량은 줄고 출력은 똑같고 토크는 더 높은 그런 엔진이 된 거죠.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터보인데 그렇죠. 그 하는 역할에 비해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작은 터빈의 거죠? 크기가 상당히 작네요. 네. 조그만 게 큰 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럼요. 근데 방금 그 웨스트게이트 말씀하셨는데 네.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밸브가? 예전에는 네. 이 터보차저를 저 웨스트게이트가 없는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사이즈 네. 뭐 그런 것들하고 매칭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터빈의 사이즈를 정하는 게. 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고속으로 막 엔진 회전을 엄청나게 높이 올렸을 때 임펠러가 그 터빈이 네. 너무 고속으로 도는 거죠. 그죠. 네. 버틸 수 없는 속도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터빈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저 웨스트게이트 밸브를 달아서 이제 필요 이상의 그 공기는 바이패스 시키는 거죠. 그냥 배기구로 바로. 그때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게 이 밸브인 네네네. 거죠. 아. 과거에는 이것도 이제 진공 다이어프램을 이용한 그런 뭐 흔히 거버너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거버너요? 예. 요새는 이렇게 모터로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식도 나오네요. 요즘 뭐 어디고 기계식 방식이었고 다 전자식이죠,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감지해서 명령 내려서 모터가 네, 전기를 열었다 사용하는 닫았다 게. 하고 네. 뭐 이런 방식을 다 쓰고 있죠. 그게 더 정밀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죠. 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얘가 흡기 필터. 네. 공기가 이렇게 가서 얘가 레조네이터. 네, 건가요? 이게 공기가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정리 역할을 해주는 지난 시간에 레조네이터고요. 설명해 주셨었죠. 네. 레조네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가서 터빈에 의해서 이렇게 압축이 된 다음에 네. 이제 그 공기가 어디로 가죠? 압축된 공기가? 이따가 차 올리면은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하단으로 연결돼서 보통 이 차량 밑으로 예. 와서 앞쪽에 저 인터쿨러로 들어가죠. 아, 그럼 여기 이제 그 팬 앞쪽에 라디에이터랑 인터쿨러랑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인터쿨러를 통해서 식혀진 공기가 네. 다시 이제 흡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터빈이 보통 엄청나게 고속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를 통과하는 공기도 뜨거워지는 거고 그럼 공기가 뜨거워지면 압축이 안 되잖아요. 압축하려고 하려고 터빈을 달았는데 뜨거워져서 압축이 안 되니까 그걸 식혀주는 게 이제 인터쿨러인 거죠. 그렇죠. 이제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최적이 부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 효율이 식혀주면은 줄어드는 거죠. 예, 최적이 올라가면은 실제로 그 안에 부피는 크지만
산소의 양은 적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식혀서 그 부피를 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부피일 때 더 많은 산소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터쿨러가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인터쿨러 달린 차들은 좀 자랑스럽게 네. 인터쿨러 그 흡기구를 막 본인에다 멋있게 잘 보이게 해놨죠. 요즘은 그런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미니만 해도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인터쿨러 구멍이 여기 뚫려 있었던 게 네. 지금의 오늘날의 미니는 여기 달려 있는 구멍이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흔적이 남아 있는, 그리고 인터쿨러 실제 인터쿨러는 다른 데 있는 예, 맞아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 K3랑 전체적인 특별히 다른 건 구성은 없어요. 예. 비슷하네요. 네. 마운트 있고 뭐 저기 ABS 스위치, 브레이크 뭐라고 하죠 저거? 하이드로백이라고도 하고, 하이드로백. 네, 뭐 브레이크 부스터라고도 하고. 예. 우리가 그냥 시동 걸렸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쑥쑥 들어가지만 시동 꺼져 있을 땐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저 장치 안에 발생되는 그 진공을 사용해서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공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제동 장치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급된 공기가 이 매니폴드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폴드 안에서, 흡기 매니폴드 안에서 진공을 생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일반 자연흡기에 비해서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진공 펌프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도 아마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따가 떠서 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진공 아까 뭐라고 한다고 하셨죠? 하이드로백이요. 하이드로백. 네. 하이드로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군대 생활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 이제 차가 운전병이 시동을 꺼먹은 거예요. 저 이제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앞에 운전하던 그 운전병이 브레이크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시동을 꺼먹은 상태에서. 큰일 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당황을 안 했다면 네. 주차 브레이크라도 당겨서 속도를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네.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배수로 뛰어넘고 나무 하나 부러뜨리고 섰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땅따를 떨어졌으면 여기 못 있었을 텐데. 자,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봤습니다. 네. 아까 터보에서 네. 압축된 공기가 이제 인터쿨러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통로가 지금 이거죠? 그렇죠. 이 파이프죠. 그럼 얘가 터보에서 쭉 타워 와서 차저에서 내려와서 요 라인을 타고 지금 요로 들어왔잖아요. 예. 이게 인터쿨러예요. 라디에이터 하단에 설치되어 있네요. 요만큼 라인이 인터쿨러 라인이고 여기서 이제 공기를 식혀주고 다시 이제 흡기로 네, 가는 흡기로 들어가는 인터쿨러가 상당히 라디에이터에 비해서는 작네요. 이렇게 요만하게. 아마 과급기가 커지면 인터쿨러도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과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일 텐데 그걸 네. 지금 이거 말랑말랑한 고무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걸로 내구성이 다 유지가 되나 보죠? 보통 이제 과급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엄청난 과급이 아니라 네. 일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좀 더 높은 대기압이 일바잖아요. 그렇죠. 일바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바 더 높은 그런 평균 그 정도 돼요. 안에 이 섬유 나일론인지 케브란지 이런 섬유들 다 들어 있어서.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 고무가 네. 오래되면은 그 그렇죠. 탄성을 잃잖아요. 세월압의 장소 없죠 또. 예, 경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터지죠. 갈라지고 깨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인터쿨러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차가 어떻게 신호가 오나요? 그렇죠. 주행하다 일단은 바람 새는 소리가 날 거고요. 예. 출력도 안 나올 거고 경고등이 뜨겠죠. 그러면 이제 뭐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재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고무보다 훨씬 더 단단한 걸로 바꾸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울긋불긋한 푸른색, 붉은색 그런 호수들 예.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뭐 예. 잡지든 어디든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더 본이 딱 열면 일단 화려한 그런 예, 차들. 예. 단단한 소재 호수들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아예 여기까지 쇠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들어서. 스테인리스로요? 예. 아래쪽에서 봐도 지난번에 K3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지금 네. 여기 그 엔진 마운트도 네. 똑같은 자리에 아마 호환이 되지 않을까 싶을 요 정도로. 아마 지금 보시면 이 서스펜션 부품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그렇죠. 앞쪽도 지금 지난번이랑 같이 맥퍼슨 타입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서브 프레임은 위아래로 짜맞춘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약간 약해 보이는 이것도 똑같이 아래쪽 들어가 있는. 암은 이렇게 구부린 네. 주철로 되어 있는. 변속기가 듀얼 클래스 타입이고 GDI라는 거 말고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근데 변속기가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쓰이는 DCT 모델을 뭐 여러 대 몰아봤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거든요. 저도 현대자동차가 뭐 느낌 좋아요. DCT를 선구적으로 만들었던 브랜드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만들었던 모델들에 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뭐 포르쉐 PDK 뭐 이런 건 비교 대상이 아니고 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차에 들어가는 DCT 치고는 큰 불만이 없어요 지금. 뭐 이 차도 그렇고 예전에 뭐 엑센트도 타보고 했는데 네. 느낌 좋아요. 변속 느낌도 좋고 건식 클러침에도 이렇게 막 큰 뭐 위화감이 없어요. 충격도 별로 없고요. 네. 현대자동차가 돈 많으니까 다른데 똑똑하신 분들 야 너 얼마 그렇겠죠. 받니? 일로 와 더 줄게 그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요. 만들어 그랬겠죠 아마. 그것도 기술입니다. 이사과에서 예. 얘가 촉매죠 지금. 네. 배기 파이프가 지나가는 네. 길이고 얘가 이제 오일 팬이고요. 네. 드라이 펌프 방식은 이 팬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얕게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고 별도의 오일을 저장하는 공간을 따로 설치를 해놔요. 걔는 지금 얘가 오일이 여기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걱으로 뜨나요? 이렇게 그 크랭크 쪽에 펌프로 돌면서. 이 안에 빨대가 달려 있어서 네. 펌프가 돌아가면서 이 빨대로 오일을 빨아 올리는 거죠. 스포츠카들이 드라이 펌프를 쓰는 이유는 오일이 그러니까 횡가속도를 그쵸. 받을 때 오일이 쏠리잖아요. 그쵸. 예, 그런 그런 영향 그걸로 없이. 인해서 뭐 오일이 빨려 들어가지 않는 현상, 예. 뭐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상고를 낮춰야 되니까 이 팬이 없으니까요. 네, 팬을 없애면은 더 무게 중심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엔진을 낮게 설치하면은 분명히 더 안정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벨로스터 이렇게 되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퍼슨 타입의 하체를 보면 다 주철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통 이렇게 너클은 알루미늄을 쓴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너클까지 주철을 쓰지 않고? 네. 알루미늄이 아무래도 같은 질량일 경우에 강성이 더 높거든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 너클이. 그래서 그 모든 관절이 다 모여지잖아요. 저기로. 그렇죠. 쟤도 그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현가하 질량이랑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밖에서 보면 구멍이 두 개인데 배기관이 하나로 오다가 나중에만 두 개네요. 네. 이 고성능 차 같은 경우는 아예 엔진에서 두 개로 오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4기통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6기통 이상 6기통이 보통 이제 좌우 그죠. V형 엔진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애들이 아예 그냥 매니폴드를 3개씩 묶어서 뒤로 하나씩 네네. 빼는 거죠. 예. 가장 큰 차이가 네.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K3에 비해서 뒤가 일단 뭐가 많아요. 네, 복잡하죠. 관절도 많고 상당히 복잡해요. 네. 구조가 지난번에는 토전빔 방식을 썼었고 지금 이번에는 멀티링크가 됐는데 일단 이렇게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네. 바퀴가 따로따로 충격을 네. 흡수할 수 있는 점. 직접 몰아봐도 차이가 느껴지죠? 네, 토전빔이랑. 분명히 느껴져요. 네. 네, 승차감이 훨씬 더 찰지다 그래야 될까요? 네.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약간 꼭 라텍스에 음, 앉는 그런 느낌. 그죠. 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자동차에서 미쳤다고 멀티링크 넣겠어요. 그럼요. 똑같으면 그냥 토전빔 쓰죠. 단 유지비는 더 많이 듭니다. 토전빔이요? 아니요, 요게. 아 멀티링크가요? 네, 유지비.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구성이. 아, 먼저는 그냥 큰 거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망가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렇죠. 크게 사고 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죠. 근데 이거는 계속 움직이면은 이런 연결된 그 부싱 연결된 부분들의 부싱들 그런 것들이 노화돼서 뭐 소리가 나고 뭐 삐그덕거리고 덜그럭거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찌그덕 대리기 시작하면 이걸 빼서 부싱만 교환하면 다시 새 차처럼 되는 건가요? 부싱이 따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도 가능하죠. 아 그럼 부싱이 안 나오는 차도 있어요, 그냥. 네, 어셈블리로 그냥 아 그 공급이 되는 부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부싱만 가는 것보다는 일단 통으로 갈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 부싱 교환을 하게 되면 예. 저희가 또 추가로 작업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임이 있으니까. 아 뭐 통째로 가니까 건바이건으로- 속도는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바이 건으로 뭐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 따로 나와요. 뭐 예부싱 따로 네. 이렇게 봉지 해가지고 따로 네네. 팔아요. 예. 근데 또 이런 부싱도 예. 계속 넣고 빼고 하다 보면 이런 이 암 자체 하우징 자체가
뭐 변형이. 늘어나거나 예.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명이 됐다 싶으면은 그냥 같이 교환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 골프도 1.4 모델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걔도 해치백이었고 얘도 어떻게 보면 해치백이고 네. 벽이랑도 똑같고 뭐 어떻게 보면 동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같은 급이라고 치고 물론 차값은 많이 나지만 차값 차이는 같은 급이라고 치고 뭐 마감이나 암의 두께 이런 건 어때요? 그 골프가 상당히 명성이 높은 차잖아요. 네. 그럼 그 명성에 비춰서 봤을 때 가격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마감이나 암의 두께나 그냥 딱 봤을 때도 네. 가늘어 보이고 얘가 예, 뭔가 좀 낭창낭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기는 해요, 사실. 아. 예. 절대적인 그런 수치를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뭐 파괴 강도가 어떤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네. 그냥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예. 좀 연약해 보여요. 아. 그렇지만 또 연약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변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되면은 그렇죠. 승차감도 더 좋아지죠. 이거는 일단 그 토를 조정할 수 있게 예. 아마 토바라고 하면은 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토가 이제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퀴를 그죠? 예, 바퀴 앞을 안으로 넣냐 밖으로 빼냐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바고요. 예. 이걸로는 또 캠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 보통 예전에는 이런 게 생략이 돼서 예.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네. 뭐 틀어지죠. 이런 것들의 변형은 그냥 새 걸로 교환하면 되는데 차체가 원상태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세하지만 아. 그런 것 때문에 얼라이먼트 값이 틀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또 아. 그런 거를 잘 맞춰주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은 감사하죠. 향후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네네. 얘는 뭔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생산 공정상 필요한 부분 같아요. 뒤쪽 서브 프레임을 예. 이렇게 올리면서 이 구멍에 맞춰서 홀에 맞춰서 아. 정확하게 낄 수 있게. 그럼 뭐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공정 생산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요소로 보면 네. 되네요. 근데 뭐 사고 나서 휘거나 하면은 나중에 작업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산소를 지져서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라내고 나면 또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지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 저 지난 시간에 제가 화로차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로차가 맨날 바닷물 튀니까 이 어디가 차 그 카세트 가가지고 소리를 의뢰를 하면 아저씨들이 보고 한숨을 푹 쉬거든요. 그죠? 그 짠물이 닿으면 이 볼트가 쩔어서 붙어요. 네. 그럼 안 풀러지고 부러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1시간 걸리고 2시간, 3시간 걸리고. K3보다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간 어떤 점에서요?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차가 작잖아요. 뭐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죠. 협소하고 원래 컨셉이 하지만 그런 네. 차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뭐 이런 엔진 느낌이라든가 이런 서스펜션 느낌이라든가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뭔가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간 차라는 느낌이 보이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더 좋은 것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마감이나 이런 좀 더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느낌? 더 좋게 만들려고 만든 느낌? 오늘은 2세대 벨로스터의 하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차 때도 네.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